남성들 전체가 군사 무기인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계 최고의 훈련을 통과했고 믿을 수 없는 힘으로 세계 1위 군사력을 자랑하죠. 그 나라가 OECD 국가에 속해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는 남성을 아무나 붙잡고 총을 쏴보라고 하면 만발은 기본이며 탱크나 장갑차, 전투기까지 운전할 수 있는 남성들이 줄지어 있어요. 이런 나라가 세계 경제 최전방에 서 있는 것은 기적일 것입니다. 심지어 대학 진학률도 세계 최고이며 문맹률 또한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이 문무를 모두 갖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있는 루카스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민헨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제 전공은 국가 경제성장의 내적 동력입니다. 평소 저는 유럽 중심의 경제 발전 모델을 주로 연구해왔고 특히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의 구조적 안정성과 기술 중심 성장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 시야를 완전히 뒤흔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한국인 유학생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열린 국제경제학 워크숍에서 저는 준호라는 한국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발표를 듣고 있었고 중간 휴식 시간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다지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K-팝, 반도체, 그리고 빠른 인터넷 정도가 떠오르는 이미지의 전부였죠. 하지만 준호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복합적인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거의 모든 남자들이 그래요. 20살 즈음에 18개월에서 21개월 정도 군대에 다녀오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모든 남자들이? 하고 되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병사로 가기도 하고 전차를 운전하기도 하고 드론이나 전투 장비를 다루기도 해요. 저도 박격포 사수였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고 군사훈련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치 평범한 일상을 말하듯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징병제가 폐지되었고 젊은이들이 무기나 전투 기술을 익히는 일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병역 의무를 지닌 젊은이들이 그저 전투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며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준호는 전공이 공학이었고 동시에 경제에도 관심이 많아 워크숍에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통해 알게 된 한국의 군사 시스템은 단순한 무력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는 일종의 사회적 훈련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국가 체계 속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독보적인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가 병역이라는 부담을 가진 채 그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국민 개개인이 강한 군사적 역량을 가지면서도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과 기술 발전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을까? 준호와의 짧은 대화는 제 연구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성장 동력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단순한 수출 주도 성장이나 반도체, 산업의 힘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무언가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한 것은 준호를 만난 직후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OECD 통계를 분석하는 수준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료를 넘기며 숨을 멈추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 예측할 수 없던 역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한 국민의 의지가 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했고 동시에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수치로부터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1인당 GDP가 전 세계 최하위권에 속했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교과서에 실리기에도 부족함이 없는 현대판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출 중심 경제 정책이나 정부 주도의 산업화 전략만으로는 이 성장의 깊이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은 수많은 전쟁과 식민, 지배, 분단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빠르게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비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국토의 대부분이 폐허가 되었고 인프라는 거의 전무했으며 수백만 명의 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그 시절. 그런데도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오히려 더 치열하게 살아남으려는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생존의 몸부림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품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단지 농촌 근대화 캠페인이 아니라 스스로 마을을 바꾸고 삶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국가적으로 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 운동을 경제정책이자 동시에 문화적 각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포항제철을 비롯한 중화학공업의 성장,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들의 도전, 그리고 그 모든 성장을 이끈 교육열과 국민의 근면함은 그 어떤 이론으로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는 단순한 공장 건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국가의 재건이었고 국민의 정체성을 다시 쌓아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될 때마다 저는 어느새 밤늦게까지 책을 들여다보고 논문을 뒤지고 때로는 한국에 거주 중인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한국은 분명 수치로 시작한 연구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인간으로 다가오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되었고 아무런 자원도 없이 기술 강국으로 성장했으며 국민 개개인이 문물을 겸비해 평화를 지키는 나라. 한국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이야기들이 끝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해 겨울 저는 준호의 초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겨울방학을 맞아 잠시 귀국했고 저는 그와 함께 서울에 머물며 한국 사회를 직접 경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연결된 고속철도는 마치 시계처럼 정교했고 도시는 어디를 가도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 질서 정연하게 줄 서는 모습, 도심 곳곳을 수놓은 네온 간판과 스마트 시스템은 선진국 중에서도 단연 앞서 있다는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게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졌다고? 저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6070년대까지만 해도 대부분 가난했어요. 1인당 GDP가 아프리카보다 낮았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3만 불을 넘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그의 말은 통계에서 보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살아낸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죠?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묻자 준호는 저를 데리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커다란 도로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경부고속도로예요. 한국 산업화의 상징 같은 존재죠. 그 도로 위를 끊임없이 오가는 차량들, 고속버스와 화물트럭이 쉴 새 없이 달리는 모습은 단지 교통망이 아니라 생명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이 도로를 만들자고 했을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나라에 돈도 없었고 인력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전국의 물류가 살아났어요. 공장이 돌아가고 사람들이 서울과 부산을 오갈 수 있게 되면서 경제가 터지듯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였던 고속도로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여의도에 있는 63빌딩도 찾았습니다. 황금빛 유리로 덮인 이 빌딩은 한강 너머에서 봤을 때 정말로 태양처럼 반짝였고 도시의 심장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이 빌딩이 세워졌을 땐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대요. 1980년대 초반 한국이 진짜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죠.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건물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들었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워진 이 황금빛 건물은 단지 높이만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국민의 자부심과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의 집약체였습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24년 기준 1960년에 비해 68배에 달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기도 했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경제학 교과서는 이례적 성장 혹은 기적이라는 단어로 한국을 소개하고 있었고 이제 저는 그 수치 속에 담긴 인간들의 노력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 듯 했습니다. 밤에는 준호와 함께 포장마차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마시며 한국의 산업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사실 모두가 함께 버텼어요. 어린 시절에는 온 가족이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고 새벽마다 일어나 공부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 이야기는 단지 경제성장의 메커니즘을 넘어
하나의 집단 기억이자 역사였습니다. 이후 저는 한국 산업화에 관련된 기록들을 직접 수집하고 경제성장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제철의 민영화, 중화학공업의 발전, 정부 주도형 수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라는 사회적 기반. 서울에서의 며칠이 흐르고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한강의 조명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들고 앉은 준호는 그동안 제가 던졌던 질문들을 하나씩 되새기듯 말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형처럼 경제학 전공한 사람들에겐 한국이 좀 어려운 모델일 거예요. 너무 특이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경제학자가 아니었지만 그가 가진 통찰은 그 어떤 이론보다 생생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자원도 없고 전쟁 직후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건 말 그대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기적이라는 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을 수 없을 만큼 노력했어요. 전 국민이. 그 말에 저는 전쟁 이후 1960년대의 산업화부터 2000년대의 첨단 산업으로 이어지는 궤적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건 단지 근면성실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 한국은 단지 열심히만 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움직였잖아. 특히 기술 분야에서. 맞아요. 제일 큰 건 반도체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19만 70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기초 소재 하나도 없었어요. 석유도 없고 철강도 없고 심지어 물조차 부족한 나라였죠. 근데 그런 나라에서 신자원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예요. 저는 순간 놀라움에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자원? 네. 자원이 없으니까 기술을 자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도체 산업이고 전 세계가 이제 그 기술 없으면 돌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핵심을 선점한 거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창조해낸 것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 자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비경합적 자산 혹은 지식자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반도체는 한번 생산되면 물리적 자원 없이도 무한히 복제되고 확장되는 특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산업의 정점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말 잘 짰기 때문이야. 저는 말을 이으며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처럼 자원이 있는 나라들은 원자재 가공산업이나 기계 중심의 성장을 택하잖아.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안 됐어. 그래서 고부가가치 무형의 자산을 키우는 쪽으로 간 거지. 그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나중엔 배터리 산업까지.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거의 한국 경제 전문가 다 됐네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에는 묵직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순한 산업 성장이 아니라 절박함 속에서 미래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결정. 한국은 없는 것에서 시작해 있는 척도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나라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연구 주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 자원 없는 나라의 기술 창조 전략. 그리고 다음날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 주제로 논문을 써야겠어. 이건 단순히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자원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사례야. 한국은 경제학 교과서에 반드시 다시 써야 할 나라야.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날 공항의 차가운 공기가 유독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빛나는 도시 풍경, 끊임없이 움직이며 살아 숨쉬는 에너지를 체감한 뒤라 그런지 익숙했던 독일의 일상이 어느새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돌아오는 길, 문득 서울의 전철이 떠올랐습니다. 내리자마자 자동으로 켜지는 스크린도어, 밀리미터 단위로 정렬된 대기줄, 그리고 환승시간까지 계산된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독일 지하철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가까웠습니다. 정해진 문도 없이 열리는 출입문, 항상 들쑥날쑥한 시간표, 고장난 자동 판매기를 마주했습니다. 분명 효율과 질서를 중시한다고 알려진 독일이었지만 한국에 비하면 모든 것이 느슨하고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대학 강의실에 들어서자 그 차이는 더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칠판에 수식을 쓰셨고 학생들은 종이에 필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강의는 드물었고 한국처럼 실시간 플랫폼이나 AI 기반 학습 시스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 대학의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추적하고 피드백을 주는 구조, 실시간 출결과 강의 자료가 연동된 앱 시스템, 대학 캠퍼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현금, 무서류 행정 처리. 독일은 분명 선진국이었지만 정보와 시스템 측면에서는 한 세대쯤 뒤처진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크게 다가온 차이는 속도와 방향성이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국가였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미래를 향해 달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반면 독일은 현재에 머무르려는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있었고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컸습니다. 예를 들어 베를린에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필수인 곳이 많았고 공공기관의 서류도 대부분 수기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쳐 한국에서 쓴 메모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준호와 나눈 대화, 한강의 야경, 경부고속도로에서 찍은 사진, 63빌딩에 올라가며 들었던 산업화 이야기. 그리고 저는 떠올렸습니다. 차원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자원은 바로 국민 전체의 집단적 방향 감각이었다. 한국은 단지 성장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확히 잡은 나라였습니다. 그 방향은 단순한 속도나 산업화가 아니라 정보화와 효율화, 그리고 교육과 기술을 통한 지식 중심의 국가 경쟁력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조국 독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선진국이라는 말에 안주해오진 않았을까요? 그 사이 한국은 어딘가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단지 한국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한국을 통해 독일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식 미래 전략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뒤 저는 소속 학회에서 주최한 경제발전 관련 국제 세미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럽 각국의 산업정책 비교가 주요 주제였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한 나라를 주제로 한 발표를 제안드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다소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발표 제목은 기적이 아닌 필연, 한국 경제성장의 진실이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자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우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 한국전쟁이라는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였습니다.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국민 대다수가 하루 한 끼 식사를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력한 산업화를 이루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이어서 저는 산업화 초기의 지도자들이 선택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이 도로 하나로 수도권과 영남 지역을 잇는 물류망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중화학 공업과 수출 산업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는 아프리카 최빈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OECD에 가입하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전략과 국민적 희생, 그리고 엄청난 교육열이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한 세대의 청년들이 군복무를 마친 뒤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익히고 밤늦도록 공부하며 나라를 일으켜 세운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문자 그대로 몸과 시간을 바쳐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군에서 생존과 질서를 배운 뒤 산업 현장에서 땀으로 미래를 만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는 단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민의 집단적 집중과 학습, 투자, 그리고 국가의 방향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울렸습니다. 한 독일 교수님은 손을 들어 질문하셨습니다. 당신은 한국의 성장을 독일이 배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더 이상 과거의 위대한 제조 강국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위해 현실을 바꾸는데 성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한국처럼 스스로를 혁신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고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교과서라고 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세미나는 자연스럽게 토론 세션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교수님들과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이 제 발표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대부분은 한국의 경제성장 모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고 특히 전후 폐허에서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국제정치 경제 전공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질문하셨습니다. 하지만 경제성장의 바탕에는 안보 안정이 필요한 법이지요.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 위협과 맞닿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투자가 가능했을까요? 그 순간 저는 준호와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남성들이 반드시 군복무를 해야 하고 20대 초반에 가장 빛나는 시기를 나라를 위해 바친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한국 경제의 저변에는 전 국민적 군사동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남성들은 성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약 2년간 군 복무를 합니다. 단순한 징병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고도화된 군사훈련을 받으며 개인은 물론 집단의 질서와 효율을 학습하게 됩니다. 청중들은 놀란 눈치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러한 군 복무는 한국 사회의 무형자산입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이미 조직 생활과 위계 질서, 극한의 상황 대처 능력을 익힌 사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 국민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회적 결속과 신뢰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한 노르웨이 출신의 연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단절된 두 축이 아니라 오히려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라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단지 무기의 수준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훈련된 인적 자산이라는 점에서 전례 없는 힘을 지닙니다. 이는 단지 국방을 넘어 산업, 기술, 행정, 심지어 문화산업까지 확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 몇몇 학자들은 실제 한국의 군 조직 문화가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해보자며 협업 제안까지 하셨고 어떤 교수님은 한국의 군사적 의무가 개인의 책임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제로 공동 연구를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회 내부에서 한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모두를 비군사 국가 중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한 사례라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자원 기반 경제나 사회복지 기반 경제와 전혀 다른 한국식 발전 모델은 학계 내에서 K모델이라는 별칭으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논의가 너무도 흥미로웠고 내심 뿌듯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원조 대상국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폐허 속에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국민 전체가 준비된 나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그들의 병역 의무와 교육, 그리고 희생이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남은 참석자들과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던 중 저는 군사학을 전공하는 독일인 박사과정 연구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발표 중 언급했던 한국의 병역제도와 군사훈련 체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징병제 국가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유럽에서는 그것이 군사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 한국의 청년들이 단순한 군 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투훈련과 장비 운용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성장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 국민이 국가의 안보체계 일부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방위산업 성장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노트북을 열고 몇 가지 그래프와 수치를 보여드리자 그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은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었습니다. K 전차, K9 자주포, 천무 MLRS, FA50 경공격기 등 대부분의 무기체계가 자체 설계 및 생산되며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같은 전통적인 무기 생산국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을 한국이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지요. 그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FA50이라면 얼마 전에 폴란드가 대규모로 도입하기로 했던 그 경전투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FA50을 포함해 K 전차와 K9 자주포를 수백 대 도입하기로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단지 경제적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의 무기체계는 실제 전쟁을 전제로 설계된 실전형 장비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와 내구성 면에서 유럽 내의 장비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은 국방비를 과도하게 쓰는 것은 아닌가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는 약 2.5% 수준으로 세계 기준에서 중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효율성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자국 내 생산 인프라와 인력, 연구개발이 밀집되어 있어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빠르게 무기 생산과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게도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군사력을 키운 나라가 아니라 전 국민이 국방 자산이자 경제 자산으로 기능하는 국가였습니다. 병역을 통해 남성들은 높은 수준의 조직력, 신속한 판단력, 기계 운용 능력을 갖추며 전역 후에는 사회 곳곳에서 산업과 기술을 이끄는 중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업화의 경험 위에 지금은 전 세계에 수출되는 방위 산업의 핵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은 과거 전쟁의 상처를 안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 위협을 동력으로 바꾸는 법을 스스로 깨우친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무서운 게 아니라 절박함에서 태어난 지혜의 산물이었습니다. 그 박사과정 연구자와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군사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의 군사력이 산업과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제 설명에 무척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강해질 수 있었던 건 결국 한국의 경제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그가 조심스럽게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 화면을 넘겼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군사력 그 자체보다 경제력을 기반으로 한 기술력의 축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미 유럽, 특히 독일이 자랑했던 많은 분야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가 놀라 눈을 크게 뜨자 저는 이어서 설명드렸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오지통신, AI 기반 산업 로봇, 조선 기술 등 이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정상에 올라 있습니다. 독일은 제조업 전통이 강한 나라이긴 하지만 신기술과 속도 면에서는 한국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는 말없이 제 설명을 듣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희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독일은 기술 개발이 느리고 혁신보다 규제에 더 집착하는 분위기가 강해서 젊은 세대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 전체가 속도감 있게 움직이는 것 같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모든 것을 잃고 맨바닥에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인지 정체되면 죽는다는 생존의 감각이 국민들 사이에 살아있죠. 기술을 멈추지 않고 미래 산업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안정에 익숙해진 탓에 변화에 둔감해진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경제학적으로 볼 때도 단순히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전통과 기술, 근면함과 속도, 그리고 공동체의 긴장감이 모두 섞인 정말 독특한 나라 같아요. 유럽에서는 찾기 힘든 특성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순히 빠른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훈련이 몸에 밴 나라입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까지 그 모든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그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독일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변화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유럽 중심의 시각에만 갇혀 있다가는 진짜 중요한 파도를 놓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날 대화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유럽의 미래와 한국의 현재가 교차하는 중요한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동쪽의 지혜와 기술에 주목해야 할 시대라는 것을요. 그날 토론에 참여했던 또 다른 인물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닐스 박사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희 대화를 지켜보다가 잠시 말을 멈춘 틈에 자연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까지 성장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에겐 여전히 놀랍습니다. 사실 유럽 학계에서 한국의 현대사는 그렇게 깊이 다루어지지 않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유럽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동아시아는 늘 부록처럼 취급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의 현대사는 전쟁과 산업화, 민주주의와 기술, 문명적 감수성이 모두 교차하는 희귀한 사례예요. 넬슨은 흥미로워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 전쟁은 잘 알고 있습니다. 냉전사 연구에서 자주 다루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후 산업화와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는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 예전에 준호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1953년 전쟁 휴전 이후 거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되는 시절이었고 도시의 절반이 불타고 자원도 없고 식량도 부족했죠. 하지만 그 후 단 30년 만에 세계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 넬슨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한 가지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저는 한국이 가진 집단적인 절박함, 그리고 지독한 교육열과 근면성,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인프라 확장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를 강행해서 전국을 하루 생활권으로 묶었고 같은 시기 포항제철이라는 국영 철강 기업을 통해 산업 기반을 닦았죠. 또 63빌딩은 동아시아 근대화의 상징처럼 세워졌습니다. 넬슨은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고속성장은 단순히 경제가 아니라 역사 전체의 흐름 안에서 이해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제가 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역사를 연구하게 된 이유입니다. 전쟁, 분단, 군사정권, 민주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한국은 70년간 유럽이 200년 넘게 겪은 흐름을 압축적으로 통과했어요. 넬슨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독일도 전쟁을 겪었지만 동서로 나뉘어진 채로 오랜 시간 이념과 체제를 유지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분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남한 하나만으로 이 정도 발전을 이뤘다는 건 정말.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우연도 외부의 도움만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기적이었어요. 저는 그 점이 가장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제게 또 다른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경제나 군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역사를 스스로 새롭게 써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유럽의 학계도 그 위대한 서사를 정면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 저는 믿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던 중 닐스 박사는 조심스레 질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그렇게 산업화와 군사력을 동시에 갖춘 인물의 전통도 있었나요? 유럽 역사에서는 나폴레옹처럼 문무를 겸비한 지도자들이 가끔 있긴 한데 한국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나요? 그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들으면 가슴이 뛰는 인물이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넬슨은 낯선 이름이라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눈빛엔 뚜렷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역사학 전공자이면서도 아직은 한국의 중세 역사가 생소하기만 했고 이순신보다 넬슨 제독에게 관심이 많은 유럽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죠.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군인이자 문인이었으며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해군을 이끌고 일본의 침공을 막아낸 불세출의 명장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해전에서 패하지 않았고 단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을 막아낸 명량의 전은 지금도 군사학적으로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넬슨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13척이요? 수백 척을 상대로? 네, 그것도 전열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원도 끊긴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그는 단지 전투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해양지리, 병참, 병사들의 사기 관리까지 모두 직접 챙긴 인물이에요. 심지어 직접 손으로 쓴 일기도 남겼는데 지금도 그 글을 읽으면 당시 상황과 그의 정신이 생생히 전해져 옵니다. 저는 가방에서 펼쳐둔 자료 중 하나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문과 무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정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산업화와 군사력, 학문과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었던 건 이런 문무겸전의 전통이 역사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넬슨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그 집단적인 절박함, 노력, 근면함은 단순한 경제적 필요가 아니라 역사적 뿌리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네요. 단순히 전후 재건이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이 있었다는 것 저는 지금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단지 빠른 나라가 아니라 깊은 나라입니다. 전쟁과 분단을 이겨낸 저력 뒤엔 이순신 장군 같은 조상들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었죠. 문무를 모두 갖춘 민족, 그것이 한국이 오늘날 이토록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날 이후 닐슨은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따로 공부해보기로 했고 저는 과거 한국에서 샀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번역본을 그에게 선물로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국의 과거는 단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저력이며 내일의 가능성이라는 사실을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